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3권의 뒷부분 내용 제4편 역병과 흉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역병, 그 전염병과 흉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앞부분 전염병은요, 실제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친 참혹한 참상을 중심으로 또 읽어보시고 이 이야기 구체적인 서사 위에 어떻게 구도를 배치하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염병은 서희 측의 인물들이 다 죽습니다. 2장 발병에서 김서방이 죽고요. 그리고 3장 사형에서 봉순례, 윤씨 부인 문희원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이 마침내 운명은 조준구를 향해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서 당분간 서희에게 다루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서희와 길상이도 발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둘은 견디고 살아남죠. 이런 상황에서 봉순이가 공포를 느끼고 수동이는 서희와 길상이라도 살리고 그리고 조준구와 홍씨에게 대들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흉년은 안 그래도 참혹한 장면 속에 민중들이 근근히 살아있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미 서희에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조준구는 이 집안 전체의 재산을 다루고 마을의 여론을 조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굶주린 백성이라고 나눠주는 김인미, 김인사를 조금 베풀어서 장래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거를 예리하게 바라보는 수동이 이후에 서희와 함께 이를 감당해 나가는 장면들이 이어지죠. 자, 그런데 이 전염병과 흉년 사이에 이민애는 아이를 낳습니다. 용희의 아들 홍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엔 아들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잖아요. 이미가 낳은 아이가 바로 아들이었어요. 자, 이게 용희는 이민애와 돌아온 월선이 사이에 관계를 이제 재정립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전염병과 흉년이 등장인물들에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을 남기게 됐는지를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나룻배에 탔던 한 사내가 육장 버선등에 기는 햇살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지난 가슬에 장사길에서 돌아온 이께로 마누라 아들놈이 뒤지고 없더마. 집이 텅텅 비어있고 날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마. 사나이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또 한 장면 보여주거든요. 이건 이제 흉년과 관련된 건데요. 14장 산송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앞부분에 이 마을 소리꾼인 서금돌에 대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서방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서서방이 유난히 자신의 부인에게 애정이 깊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 그들의 며느리인 안산댁이 전염병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흉년이 드니까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친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거리를 구해오는데 그 상황도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거기도 이 상황이 펼쳐졌으니까요. 그래서 간신히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방 안에 가보니까 어머니님이 돌아가셔 있고 굶어 죽은 거죠. 그리고 서금들도 거의 이제 정신이 놓여진 상태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안산댁은 서둘러서 구해온 그 가루를 낸 곡식을 물에 개어서 곡식 물을 아버지 입에 넣어줘서 간신히 살려내요. 그런데 이 서서방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상태에서 계속 평생 음식을 구걸하러 다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어떻게든 그 기억하는 의미로 구걸한 음식을
자신 부인의 묘지 앞에 갖다 놓고 의식을 치른 다음에 먹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계속 펼쳐집니다. 굉장히 애달죠. 이 뒤에 이제 윤보가 등장해서 이 마을에 이런 여러 상황들을 타개하는데 앞장서게 되는데, 윤보가 떠올리는 이야기가 여러 죽음들이 다 안타깝지만 굶어 죽은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조준구와 삼수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희가 어떻게 삶을 꾸려가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서희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길상이도 살아남습니다. 곁에서 유일하게 돌봐줄 어른은 수동이밖에 없습니다. 자, 수동이는 지금 강포수와의 어떤 일을 통해 다리를 저는 상황인데, 이 모습으로 아주 처절하게 서희를 돌봅니다. 서희가 이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수시로 서희에게 절대로 이 모욕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조준구가 함부로 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애기씨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서희의 집념 어린 면모를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자, 그 모습이 남다르게 드러나거든요. 자, 그 부분이 12장 소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하고 아직은 미숙한 머릿속에 거듭거듭 못을 박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숙하고 영민하며 기승하고 오만한 서희가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면서 굳힌 것은 경계심과 주어진 모든 것을 지켜나가리라는 결심뿐이었다. 자, 이런 마음들이 뒤에 서희의 인생을 상당히 많은 부분 압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준구 편을 상대로 해서 자신과 자신에 속한 여러 가지들 지켜야 하는 삶 속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 소동의 내용은 서희의 어떤 면모를 보다 강화해서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수동이가 삼수와 조준구를 상대로 어떻게 서희를 지켜나가는지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조준구의 부인인 홍씨의 야비함과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삼수의 이야기입니다. 홍씨와 삼수가 이 별당아 씨에 대해서 추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서희가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서희는 어머니 별당아 씨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이 별당문을 할 일 없이 드나들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 듣자마자 서희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색이 된 그는, 여기서 그는 서희입니다. 마국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간다. 봉순이 뒤쫓아가며 불렀으나 혈안이 된 서희는 마국간에서 말채찍을 집어들었다. 칼이 있었으면 칼이라도 집어들었을, 도끼가 있다면 도끼라도 집어들었을 그런 기세였다. 자, 그리고 삼수에게 돌진합니다. 그 말채찍을 삼수에게 휘두르죠. 자, 여기서 이걸 휘둘렀으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삼수는 이 서희의 권위를 아주 뼛속까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하인으로 살았잖아요. 자, 아이의 매질이 그리 대단하게 아팠던 것은 아니었으나 서희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던 삼수는 당황했다. 그리고 서희가 하는 말이요, 수동아 길상아 이놈을 묶어라. 그리고 내리치거든요. 자, 그런데 홍씨가 자기와 대화하고 있던 이 하인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때리는 걸 보고 서희에게 덤벼들려고 했더니 또 서희가 이 홍씨에게도 이 말채찍을 내리치려고 집어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홍씨와 조준구는 이것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서희의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탐욕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 정도 수모를 견디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뒤에 서희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준구와 삼수를 대응하는 수동이와 길상이의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삼수와 수동이가 대결하면서 당연히 수동이가 밀리죠. 길상이가 합세해서 겨우 무승부로 끝나는 어떤 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 구도 자체가 서희가 소년 길상이와
몸이 성취하는 수동이와 함께 탐욕의 눈이 먼 조준구와 홍씨, 그리고 여기에 빌붙은 삼수와의 어떤 대결 구도를 아주 강력하게 작가는 제시하고 있죠. 자, 이어지는 장면은요, 우리가 앞부분 이야기에서 이동진이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인이라고 다뤘을 겁니다.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사건과 그리고 공간의 변화를 겪어내면 그 사람이 보는 안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동진은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민중들의 힘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주막과 그리고 여러 장소를 통해서 아직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맞닥뜨리죠. 그때 이동진은 그 사람들의 부질없음과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해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이 변해갔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동진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범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청나라와 조선인 우리나라 사이에 이 만주 지역은 굉장히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 만주 지역까지 지배할 순 없고, 그리고 그곳이 우리 땅은 아니었지만 배고픈 백성들이 도강해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 걸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조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시때때로 여기에서 이제 청나라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제 1903년도에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 지방의 한인보호에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제 식민지로 접어들게 되니까 이곳에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활동이. 그곳에서 이제 대포를 쏘는 무리라는 뜻의 사포대를 직접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포들에게 군사훈련도 시키고 또 자치 활동까지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굳히는데 이 이범윤이 정치적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어서 1910년에는 을사보호조약에 대한 반대운동까지 여기에서 전개해요. 이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조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지를 이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소설 속의 이동진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권의 뒷부분에서도 과연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 줄 만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윤보가 이 마을에 관여하는 방식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염병과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윤보는 이 와중에 사람들을 도우면서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요. 사장 골목마다 사신이, 제목부터 굉장히 처참한데요. 여기서 윤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기를 집구석에 앉았다고 안 죽을 끼든가? 100보나 200보나 마찬가지 아닌가? 영팔아 가자. 용이 그놈의 자석 방구석에 송장 섞었다. 자, 영팔이와 용이가 차마 용기를 못 냈던 것을 윤보가 이끕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보가 가서 굳은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영팔이가 두려워하니까 그래도 이제 차마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강청택 시신 있는 곳에 들어가려 하니까 너는 끈이나 찾아와라 하고 자기가 직접 신을 다룹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윤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서희를 앞세운 도방 사건이 하나 뒤에 나타납니다. 서희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이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조준구가 쌀을 자꾸 나눠주니까 조준구가 최참판택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걸 수동이가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윤보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하고 서희에게 미리 일러둡니다. 그래서 이 도박문을 열게 하죠. 그때 조준구가 마치 자기 재산을 다 털리는 것처럼 뛰어나와요. 자, 그때 이 윤보가 나서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인이 애기 씻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앞에 강청택 시신을 직접 묶어서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누군가 난처해질 것 같으니까 윤보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직접 애기 씨한테 말했다. 그래서 시작된 일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댁마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숙련이 들면 온 동네 걸구신을 막아주시면서 이 허윤보를 굶어 죽게 내비리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님 돌아가실 때 눈물을 많이 흘린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물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겠고 또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사유나 알아야겠고 해서 소인이 이댁 당주이신 애기씨께 여쭤봤습지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전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완전히 희롱이다. 장날이면 장바닥에 나타나는 각설이 때처럼 몸짓하며 목소리하며. 자, 거의 여기에 전체 장면을 장악하고 있는 건 윤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준구가 아주 분을 못 참아서 부르르 떱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돌보고 앞장서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죠. 이 사람과 상대적인 인물로 두만아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윤보가 두만아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두만아비에게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처럼 제 앞만 가리고 살면 되지 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이 두만아비의 모습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는 장편소설입니다. 지금 두만아비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젊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자신들의 책임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노인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우리는 이 토지 전반적인 내용에서 같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두만아비가 회한으로 남는 게 뭔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어 라고 말할 때 이 장면이 어떻게 남게 되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장 동무 까마귀야 부분이 있습니다. 한복이 이야기입니다. 한복이는 이 마을에 살아 돌아옵니다. 그 흉년과 전염병 안에서도 한복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주책 맞은 마을 주민 봉기가 저 아비어미도 없는 것이 그 와중에 살아남았네 라고 한복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큰 소리로 합니다. 자, 이때 한복이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서러운 생각도 들지도 않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죠. 나는 왜 이 수치스러운 장소에 자꾸 올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기에게 원망의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원망의 마음을 들기보단 분명히 오면 저런 얘기를 내가 듣게 될 건데도 왔다. 그럼 나는 왜 왔을까?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찾아낸 대답이 뭐였냐면 불쌍한 어머니 영신을 혼자 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울부짖는다. 이 마음속의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형과 같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 어머니께 하늘 다 보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용이에게 계속 들리는 모친의 말이나 한복이를 제압하는 이 어머니의 뜻은 사실 자기를 둘러싼 어떤 규범적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규범적 세계를 모른 척하지 않고 용이와 한복이는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갈지는 우리가 이 소설을 계속 읽으면서 살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복이는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착하고 어진 사람 돼서 남의 입장에 안 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복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이야기는 3월입니다. 운명이 계속 처참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조준구와 삼수에게 농락당하는데요. 그리고 홍씨에게 모든 화풀이를 다 당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해서 동료인 순이가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노비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도망가서 살아갈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살게 되는데, 저는 이걸 이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돼가는 조선의 실상을 이 사머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형상화된 어떤 일부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땅 자체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머리도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땅 자체가 능욕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계속 치욕스러운 장면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구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삶의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권의 뒷부분 내용 살펴봤습니다.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